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언젠가 한 번쯤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대한 파도가 하나 있죠. 바로 이별, 그리고 이혼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단순히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건네려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훨씬 깊고 실용적이죠. 맞아요. 이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충격을 도대체 어떻게 해치하고 그걸 개인의 압도적인 성장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엄청나죠? 네, 이혼 후의 외상후 성장, 즉 PTSD, PTG죠. PTG와 자아 존중감에 관한 최신 심리학 논문들을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거기에 가이 윈치와 숀 브래드포드의 그 유명한 테드 강연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이 셰티, 매튜 허시, 존 그리핀, 마이카 슈타인보름 박사 같은 세계적인 심리 관계 전문가들의 통찰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다 보면 이별이라는 혼돈 속에서 삶을 재건하는 하나의 명확하고 거대한 패턴이 딱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심리학과 뇌과학이 이별의 고통을 아주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 적절한 단어네요. 재난.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이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철저히 분해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 캄캄한 순간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들을 추출해내는 것. 이 지식들을 오늘 여러분이 쥐고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이별은 왜 이렇게까지 뼈가 시리도록 아픈 걸까요? 그 고통의 실체를 아주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인 존 그리핀의 기록인데요. 네, 그는 자신의 이혼 경험을 마치 기차에 치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기차예요? 네, 여러분이 철로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엄청난 속도로 기차가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 무력감. 발밑으로 철로의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기차의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들리고 심지어 뜨거운 쇳덩이 냄새까지 맡으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고 마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다가오는 파국을 뻔히 보면서도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핀은 이 순간을 두고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붕괴된다고 표현했어요. 마치 우주 공간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던 생명줄이 툭 끊어진 채 끝없이 표류하는 상태, 즉 언테더드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한 게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몸 안에서 심각한 생리적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죠. 네, 심리학 전문 채널인 사이크 튜고의 분석이 그 부분에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배신이나 이별이라는 심리적 충격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것을 감정적 상처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보나요?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와, 생존 위협이요? 즉각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 그러니까 비상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 몸에 진짜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맹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도 신체는 실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감정의 상처가 생물학적인 생존의 위기로 번진다는 거군요. 이 대목에서 저는 가이 윈칠 테드 강연에 등장했던 캐시의 사례가 딱 떠올랐어요. 캐시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 뇌가 얼마나 무서운 착각을 일으키는지 놀라실 겁니다. 캐시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 인생 계획을 아주 완벽하게 세워둔 사람이었어요. 27살에 결혼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죠. 네. 그런데 정작 27살에 그녀가 마주한 건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유방암 진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암이 2번이나 재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끔찍한 항암 치료와 절제 수술을 정말 놀라운 정신력으로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진짜 강철 같은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그녀가 리치라는 남자친구와의 이별 앞에서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암도 이겨낸 사람이 도대체 왜 고작 이별 앞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을까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결코 고작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들이 로맨틱한 사랑을 상실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MRI로 촬영해 보았거든요.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실연당한 사람의 뇌가 활성화되는 패턴이 코카인이나 아편유 같은 강력한 마약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의 뇌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코카인 금단 증상이요? 그러니까 캐시는 단순한 슬픔을 느끼고 있던 게 아니라 의학적인 수준의 심각한 금단 증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 뇌가 마약 금단 증상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면 밤마다 전 연인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거나 예전 카톡 대화창을 위로 끝없이 올려보는 행동들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실제 연인이라는 자극을 더 이상 투여받을 수 없게 되니까 뇌가 무의식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기억이라는 일종의 대체 마약, 메타돈을 찾아서 헤매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네요. 과거의 흔적을 긁어모으며 가짜 약으로 어떻게든 이 엄청난 고통을 마비시켜 보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절한 몸부림의 대가가 생각보다 가혹하잖아요. 매우 가혹하죠. 가이 윈치가 심리 상담을 했던 56세 남성 미겔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별이 우리의 지적 능력, 심지어 IQ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요? 네, 미겔은 유능한 직장인이었지만 1년 남짓 교제한 셰런과 헤어진 후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뇌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막 멍해지고 간단한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처했죠. 56세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나이인데도 말이죠. 미겔이 그렇게 극심한 인지저하를 겪은 이유가 단순히 셰런이라는 여자친구 한 명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미겔에게 셰런과의 이별은 삶의 인프라 전체가 붕괴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갔던 교회 커뮤니티, 그녀를 통해 맺었던 새로운 친구들도 다 잃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다정한 파트너라는 정체성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일상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면 뇌는 그 빈자리를 강박적인 생각들로 채우려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군요. 네, 그 과부하가 결국 일시적인 IQ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뇌가 금단 증상에 시달리느라 원래 써야 할 인지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리는군요. 분리적인 뇌오작동도 문제지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 고통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제이셰티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별 후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짓고 그리워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제이셰티는 이것을 심리학 용어를 장밋빛 회상이라고 비릅니다. 이별 후에 뇌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편집자가 돼요. 편집자요? 사실 관계의 끝자락은 늘 삐걱거렸고 상처받았고 지독하게 외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뇌는 그 불편한 진실들을 교묘하게 잘라내버리죠. 그리고 가장 완벽했던 첫 데이트나 달콤했던 속삭임만 남겨서 한 편의 로맨스 영화를 만들어내는군요. 즉,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약속했던 환상적인 미래이거나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보정된 홀로그램인 셈이죠. 가이 윈치는 이 현상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죠. 우리는 내 안에 수동 공격적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의 인질로 잡힌 것과 같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멋대로 눈물 짜내는 이별 노래 베스트 컬렉션만 무한반복으로 틀어대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정적인 인질극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환상으로 포장된 기억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팩트로 맞서야 합니다. 가이 윈치가 제안하는 아주 실용적인 기법이 있죠. 네, 핸드폰 압수 전략? 이별 직후에는 반드시 전 연인의 치명적인 단점,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순간, 타협할 수 없었던 가치관의 차이, 심지어 아주 사소하고 찌질했던 항정들까지 가차없이 적어내려간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스트를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뇌가 또다시 장밋빛 환상을 틀어주며 감정에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들이밀어야 하는군요. 스스로에게 그 팩트 폭력 리스트를 강제로 읽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은 전 연인에 대한 미화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지점인데요. 마이카 슈타인보름 박사의 연구 내용이죠. 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5가지의 해로운 스토리 트문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함절이 있죠.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혹은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도 헤어지진 않았을 텐데 라며 자책하는 끝없는 반복 행동이잖아요. 이 자책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면서까지 끝없이 내 잘못이야 라고 되뇌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죄책감이 깊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우리가 무력감을 견디지 못하고 가짜 통제감을 얻으려고 뇌가버리는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가짜 통제감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별은 보통 상대방의 의지였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건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무력감을 인정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뇌가 스토리를 교묘하게 바꾸는 거군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라고 설정하면 논리적으로 그럼 내가 앞으로 다르게 행동하고 단점을 고치면 이 관계를 다시 내 통제하에 두고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짓 희망이 생겨납니다. 끊어진 운전대를 붙잡고 자신이 아직 운전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네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뼈아픈 진실이죠.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그 자책이 사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고문하는 행위였다니요. 결국 이 가짜 통제감과 거짓 희망을 완전히 두 손에서 놓아버려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겠군요. 맞습니다. 거짓 희망을 걷어냈다면 이제 진짜 가장 밑바닥에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삶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매튜 허시와 슬픔 전문가 데이비드 캐슬러가 나눈 대화가 아주 훌륭한 자료죠. 네, 캐슬러는 소와 버팔로가 거대한 폭풍을 대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초원에 폭풍이 몰려올 때 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폭풍을 등지고 도망치겠죠. 맞아요. 그런데 소들의 발걸음보다 폭풍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결국 소들은 폭풍과 같은 방향으로 뛰게 되면서 오히려 폭풍 안에 머무는 고통의 시간만 가장 길게 늘려버리죠. 반면에 버팔로는 다르잖아요. 버팔로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피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폭풍의 눈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요. 결과적으로 폭풍을 뚫고 지나게 하는 시간이 가장 짧아지는 거군요. 고통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고통 속에 갇히고 정면 돌파해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여기서 캐슬러가 남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는 고통을 지키는 보디가드다. 아, 그 문장 정말 강렬했죠. 우리가 전 연인의 행동을 욕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건 사실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그 무서운 표정의 보디가드 뒤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진짜 나의 슬픔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슬픔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화를 내면서 회피하는 거군요. 폭풍을 뚫고 나가려면 이 보디가드를 지나쳐서 웅크려 있는 내 슬픔의 민낯을 마주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고요. 네, 분노라는 껍질을 깨고 슬픔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민낯을 마주했던 숀 브래드퍼드의 테드엑스 강연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클K 편의점 앞에서의 일화 말씀이시죠? 네, 이혼 후 혼자 새 아이를 키우게 된 그녀가 비 오는 날 아이들을 태우고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게 우유를 샀어요. 한 손에는 3살짜리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5살, 6살 아이들을 끌면서요. 간신히 차에 돌아온 그녀는 운전대 앞에서 펑펑 울어버립니다. 우유 하나 사는 것조차 이렇게 버겁다니 라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거죠. 그 처절했던 순간 이후에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마주하기 두려워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버렸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관계에 집착했죠. 심지어 어느 날 밤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다퉜다며 전화를 하자마자 빈 상자들을 차에 싣고 이삿짐을 싸주러 달려갑니다. 정작 자기 인생은 통제불능인데 타인의 삶에 개입하고 고쳐주려는 행동으로 자기 고통을 회피하려 했던 아주 전형적인 도피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구원자 역할을 자초한 거죠. 그러던 그녀가 라이프 코칭 수업에서 인생을 바꾸는 과제를 하게 됩니다. 커다란 도화지에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과거 실패한 3번의 연애 패턴을 적어보는 거였죠. 1번, 2번, 3번 칸을 채우며 상대방을 분석하다가 4번째 칸을 그려야겠다는 직관에 휩싸입니다.
그 네 번째 칸의 제목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였죠. 그런데 그 칸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맙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거든요. 남을 고치려 하고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을 돌본 시간은 제로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텅 빈 네 번째 칸을 발견하는 순간이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텅 빈 네 번째 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존 그리핀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이별 후의 삶에 아주 실용적으로 접목합니다. 우주에서 생명줄이 끊어졌다면 철학적인 고민보다는 가장 밑바닥의 물리적 안정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안전한 잠자리, 재정 상태 점검,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그리핀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적어도 내 몸과 근육만큼은 통제할 수 있다는 신체적 통제감을 회복하라는 거군요. 멘탈을 재건하는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죠. 그리핀이 미식 축구 쿼터백 제이든 데니얼스의 일화를 예로 든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수만 명의 관중과 수비수들의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하게 역전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비결이요. 데니얼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우주의 더 큰 섭리가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죠. 이별의 폭풍 속에서도 타인이나 상황 탓을 하는 대신 내적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단단히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네요.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증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때 단순한 의지력을 넘어 우리를 외상 후 성장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나침반이 무엇인지 심리학 데이터로 확인해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릎을 쳤던 연구가 있어요. 스바라 박사 연구진이 이혼 남녀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죠. 참가자들을 녹음기 앞에 앉혀두고 딱 4분 동안 자신의 이혼에 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필터링 없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백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기 연민의 수치를 측정했죠. 여기서 자기 연민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잖아요. 네, 3가지 명확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자기 친절. 둘째, 이 고통이 보편적 인간의 경험임을 인정하는 보편적 인류애. 셋째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마음챙김이죠. 4분이라는 짧은 독백 안에서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학하는 사람과 이 3가지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 갈렸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잖아요. 4분간의 데이터가 9개월 후의 삶을 예측했어요. 자기 연민을 보였던 사람들은 9개월 후 추적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멈추는 것, 그 태도의 차이가 회복 속도를 결정지은 겁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제네요. 이어서 폴란드의 칼레터와 무르스가 이혼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연구는 이별 후의 외상 후 성장, 즉 PTG가 주관적인 행복도와 직결된다는 걸 증명했죠.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성장과 행복을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가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리의 정체가 바로 자아존중감이었습니다. 거대한 실패 앞에서도 폭풍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안 끝나는구나, 나는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 성찰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결국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직결된다는 걸 통계가 증명했습니다. 성별의 차이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원래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사람들에게 행복도를 확 끌어올려주는 숨겨진 치트키도 발견됐잖아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영적인 변화란 특정 종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상으로 내면의 고요를 찾거나 대자연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느끼거나 더 넓은 관점에서 철학적 태도를 가지는 걸 다 포함하죠. 통제할 수 없는 우주의 흐름을 수용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과학적이고 영적인 회복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가장 넘기 힘든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사이크2고에서 이 용서의 필요성을 아주 섬뜩한 비유로 설명했죠. 뱀에게 물린 상황의 비유죠. 산길을 걷다 독사에게 물렸다면 즉시 해독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뱀에 대한 분노에 눈이 멀어서 뱀을 쫓아가 복수하겠다며 독이 퍼진 다리로 산속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독이 온몸에 퍼져 심장을 멈추게 만들 텐데 말입니다. 원한을 품는 건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딱 맞네요. 용서는 상대를 면책해주기 위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노라는 독약이 내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이기적인 해방. 그 실천법으로
하와이의 전통 명상법 호오포노포노가 소개됐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내면의 분노와 자책을 서서히 녹여내고 감정의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방대한 탐구의 여정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별을 금단 증상처럼 인식하고 신체를 재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동시에 마음은 장밋빛 환상과 가짜 통제감의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기죠.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에 도망치는 소가 아니라 폭풍 속으로 돌진하는 버팔로의 용기를 낸다면, 인생의 텅 빈 네 번째 칸을 자기 연민으로 꽉꽉 채워나간다면 이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매개로 여러분의 삶을 라이프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별을 인생의 뼈아픈 실패나 나쁜 카르마의 형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뒤흔들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맞지 않았던 그 사람이 당신 곁을 매몰차게 떠난 것이 저주일 리가 없다면요? 만약 그것이 당신이 언젠가 만나야만 했던 가장 완벽한 사람, 바로 상처를 뚫고 나와 완전하게 성장해버린 당신 자신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우주가 설계한 최고의 굿카르마였다면 어떨까요? 고통을 연료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지식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텅 빈 네 번째 칸이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